선생님,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제 조금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이론이라는 건, 행정학 이론이라는 것은 행정학적 현상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것에 관계된 거니까 왜 역사적 제도주의가 나왔는지 알겠죠? 이번엔 사회적 제도주의를 한번 봅시다. 방금 역사적 제도주의는 우리가 공식적인 어떤 것,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공식적인 제도. 이를테면 어떤 거? 공식적인 제도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능이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제도적인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인간이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정말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느냐, 가장 효율성이 높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어떤 제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습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제가 사회적 제도주의 할 때 제일 먼저 안 썼던 게, 오늘 아침에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이 버스로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지하철 타고 오셨을 건데, 버스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자,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옆에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오늘 정말 피곤해요. 그래도 자리에 앉아요, 안 앉아요? 앉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죠. 근데 왜 안 앉아요? 우리는 어떤 규범이 있다 보니까, 또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관습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앉으면 주변에서 굉장히 욕할 것 같고, 저런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욕할 것 같아서 그냥 앉으면 뭐해, 좀 피곤하다 서서 가지,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러면 아까 제도주의 특성상 우리는 어떤 걸 할 때 스스로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어? 뭔가에 의해서 우리 행동들을 결정짓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제도주의는 그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말 그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들은 물론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비공식적인 규범이라든가 이런 관습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사회적 제도주의고, 이 말을 배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거기 제도적 환경과 배태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용어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 사회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비공식적인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배태성. 자, 그다음 거기 배태성하고 특히 사역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거기 그런 말 있죠. 동영화. 거기는 공용어로서 지금 동영화입니다. 밑에 제도적 동영화. 그다음 위에 제도적 유지와 사회적 정당성 제도. 자, 그다음 민주적 비공식적 차원을 강조한다. 자, 특히 이 여러분 적절성의 논리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적절성의 논리, 그다음 동영화.
이걸 조금만 설명하면 이것도 또 역시 선생님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조금 어떤 열풍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모든 그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같은 데에서도 친가족 정책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탄력근무제, 집에서 뭐 가족들 돌보고 양육도 책임지고 하는 탄력근무 같은 거에서 원격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근무 같은 것들을 유연하게 많이 바꿔주죠.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그 제도가 한 기업만 합니까? 여러 기업으로 계속 이렇게 번져갑니까? 여러 기업으로 번져가죠. 전부 다 많은 기업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동영화가 일어나네.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러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느 정도 관습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습과 규범들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비공식적인. 그러면 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성이 최선이 아니라 욕은 안 먹어야 되지. 또는 상식적인 거. 자,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한 행동들. 자, 친가족, 요즘에 많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많은 직장에서 친가족적인 제도들을 활용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뭐 하겠어? 그런 것들을 해야 뭐예요? 가족 상관없이 자, 봐봐. 직원이 왔는데 이 직원 여기다가 부부가 공무원 합시다. 부부가 저기 부산에 있고 여기다 이 남편은 부산에 있고 부인은 서울에 있고 이렇게 띄워놓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회사가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러면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육아가 됐는데 계속 나와서 근무해라. 이러면 조금 상식적으로 보기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다리가 피곤해서 앉고 싶다 하더라도 뭐 한다? 그렇죠. 안 앉고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한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좀 약간 뭐 하니까 요거다 온다는 좀 그렇지만 안 좋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럼 결국은 사회적 제도주의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은 어떤 것의 논리로 움직인다? 합리적 경쟁인으로서 합리적 효율성만 추구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무엇으로 움직인다? 적절성의 논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사회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면, 자, 여기 LG가 선언을 했어. 그럼 어디도? 삼성이 또 선언했어. 그러면 LG 또는 뭐 롯데 다 이렇게 번져가겠죠. 두산. 이런 것들이 뭐다? 동영화다.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동영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영화는 그런데 어떤 동영화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강제적 동영화가 있어. 거기는 조금 강제적 동영화는 어떻게 하는 거?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물론 사람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지구 온난화 심하죠. 온난화 굉장히 심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소위 말하면 R200, 그쵸? 이산화탄소의 제로한 50년 후에는, 2050년 후에는 그런 기업들이 생산해낸 것들만 수출할 수 있다. EU 같은데 이렇게 전환해버리죠. 그러면 그런 것에 참여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면 이제 수출도 안 돼.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지. 그래서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애플이나 어디가 다 R200 선언하니까 삼성도 R200 선언했어, 안 했어? 선언했어요. 물론 모방적 동영화라고, 이건 좋아서 하는 거. 저기 괜찮은데?
선진국, 보통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들이 행하는 것들 보고, 쟤도 보고, 저 괜찮네? 우리도 따라해야지. 이런 것들은 모방적 동영화예요. 그런데 강제적 동영화도, 모방적 동영화는 어떤 것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뭐가 좋아, 실제로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모방적 동영화라 그런다. 그렇죠? 그 다음 규범적 동영화라는 게 있어. 규범적 동영화라는 거. 그러니까 모방적 동영화는 이미 인정을 받았어. 괜찮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는 뭐 인정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영화로. 아니, 지금 봐봐. 모든 기업체들이, 운영들이 비슷해져, 안 비슷해져? 우리나라, 이건 뭔지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가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해서 기업가적 정부를 하겠다. 이거 미국에 있는 거잖아. 이건 딱 봐도 모방적 동영화죠. 아니, 신공공관리론 이런 거 나와서 한참 이 신공공관리론이 어때? 미국도 했지, 영국도 했지, 서독, 일본 다 신공공관리론을 이과학에서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다 똑같이 해줘?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도 어떤 논리야? 적절성의 논리, 적절성.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국제적으로 낙인 찍히면 되겠어.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 어때요? 치욕스럽잖아. 근데 지금은 50년도까지는 만 써도 된다면 쓰고 싶겠죠? 아니,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면 써야지. 그런데 뭐 하겠어? 상식적이게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비싸게 간다는 게 사회적 제도주의. 그 다음에 규범적 동영화는 뭐냐면, 우리 쌤들, 인천은 이번 SSG가 우승했으니까 쭉 보면, SSG가 인천.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쭉 보면, 프로야구 구단들은 또 어때? 거의 또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 왜 그럴까? 구단이나 전문가들이 이 구단 이렇게 운영하세요 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죠. 그러니까 완전히 튄 그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디커플링 전략이라고 그러죠. 차별화 전략. 그러면 사실은 강제적으로 동영화하면 너무 강제 동영화할 때는 스스로 동영화가 안 됐으니까 차별화 전략 쓰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훨씬 더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 것이 적어지겠죠. 차별화 전략 쓰려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만 잘 알아둡시다. 강제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해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 연구 방법론상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이론적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 균합적 연구다. 그렇죠? 자, 지금 아까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이 사회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따졌죠. 이건 나중에 외워도 되는데 이해를 지금 하는 시간이니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이론적 성격을 갖는다. 그 밑에는 크게 뭐 해석하기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우리 쌤들이 헷갈려하니까 그건 놔두고 위에 것만 좀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론적 성격을 좀 갖는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 아까 미시보다는 어때? 좀 더 크게 보고 있죠. 그것이 이론.
일단 아까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다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렇죠? 자, 거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 주류에서는 약간 벗어난 합리적 선택 이론과 신제도주의 조화를 시도한 연구다. 즉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도주의로 확장시킨 이론이다. 그렇죠? 자,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뭐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느 정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투표로 갔어요? 투표하러 가면 이득이 뭔가요? 이득하고 비용이 뭔가요? 자기에게 이득되는 거와 편익이라고 할까요? 편익과 비용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편익이 뭐였어요? 투표에서 편익이? 그 부분이 되면 뭘 해주십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서 거기야. 이 사람 되나 저 사람 되나. 근데 괜히 그날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 걸어가야 되고 돈 들이고. 그러면 사실은 뭐 하겠어? 안 하겠죠. 그렇지? 그런데 자, 국가에서 10만 원 준다. 가면 어때요? 하겠죠? 에이, 뭐 100m니까 한 5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10만 원 준다는데 하겠죠? 자, 이제 가정주부로 갑시다. 투표한 사람, 이번에 대공원 또는 뭐 에버랜드 좀 그렇고 국가에서 일어난 에버랜드 같은데 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것도 괜찮네. 할만하네. 자, 남자들 군대 가는 거 봐봐. 군대를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가 있으니까 군대 안 가면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어? 제도가 있네. 군대 안 가면 몇 년 동안 정말 뭐 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에이, 그러느니 뭐 하겠다. 갔다 오는 게 전략적으로 더 바람쥐가 되는 생각에서 갔다 오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뭘 하냐면 여기에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물어. 벌금. 어떤 돈 주는 나라도 있고 벌금을 물게 하는 나라도 있단 말이야. 그 제도가 생김으로써 우리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하겠어? 전략적 선택을 하겠어. 딜레마 상황에서 갈까 말까 이런 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이 합리적 제도 이론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거기 읽어보면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제도 형성과 변화에서 개인을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하고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제도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개인의 합리적 전략적 선택의 중시, 변화로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변화가 발생한다. 방금 투표행위도 그렇죠. 제도는 개별 행위자 행동에 영향을 주며 거래의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거래의 안정성과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면 어느 정도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자, 그 다음 연구 방법론상 주요 특성으로는 합리적 개인과 외생적 선호.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선호는
선언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이거 중요해. 선언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주어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선언적으로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생각을 해봐. 자,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호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걸까? 태어났을 때부터. 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의 선호를 한번 생각해봐. 진공 상태의 선호.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쌤들이 지금까지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있었다 그래봐. 근데 20년 후에 갑자기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선호를 밝힐 때 과연 우리가 선호를 어떤 것부터 어떻게 밝힐지 선호가 주어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스컴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 사람 선호 이런 것에 대한 선호도가 생겼을까? 선호란 것도 결국은 진공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이 어디 속에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이를테면 우리가 유퀴즈 블록에서 유재석이하고 유재석이랑 키랑 좀 비슷하고 유재석보다 잘생긴 누가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아이, 빨리 이야기해봐. 좀 생각나서. 이병헌 좀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 그래, 그냥 합시다. 이병헌 말고 그래도 조금 더. 지석진 한번 해봅시다. 나이가 똑같아, 비슷하다가.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왔으면 누굴 더 선호할까?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미래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지석진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물로 보면 좀 지석진이 낫지 않습니까? 넘어갈게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때?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관념을 갖고 왔으니까 유재석이가 더 낫다. 그리고 여기 런닝맨 보면 유재석하고 편히 같은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의 영향을 선호도가 받아 안 받아? 그 말이 중요해. 그 말이 이미 뭐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다? 거기 제도가 오타 쳐서 봐야 되는데 선언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주어진 고정된 것이 자 봐봐. 개인의 선언은 선언적으로 제도와 무관하게 주어진 고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미 맥락 속에서 어떤 제도라든지 어느 정도 뭐가 돼 있다,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선호가 이 제도를 뭐 할 수 있다,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도. 다시 조금만 설명해 보면, 자, 일단 선언적이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언적이지 않는다. 그쵸? 개인의 선언은 제도와 무관하게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자, 외생적으로 선언한다. 외생적 선언. 그래서 이건 뭘 선택할지는 이미 뭐 해준다? 주어진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미 뭘 선택할 것은 이미 주어진다는 거야. 주어진다. 외생적 선호. 쉽게 말해서 우리 군대 가는 거하고 감옥 가는 거 어떤 것이 더 낫겠어? 이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어진다는 거야. 맥락 속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두 번째, 거기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번엔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그 다음 연역적 접근합니다. 그래서 대수는 제한된 거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여기서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는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경기 규칙에 따라 전략이 변화된 제도는 개인 또는 조직의 형태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때? 어느 정도 제도가 형성되면 개인의 행동들이 바꿔질 수 있어 없어? 아까 투표를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는데 아까 위인책으로 10만 원 줬다. 바꾸죠 안 바꿔줘? 바꿔주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자 한번 생각해보자. 공무원들 뽑아놨는데 얘들이 놀지 안 놀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최소한 그런데 자, 일 열심히 한 사람 성과급 줄게 하고 내가 유인책을 만들어놨어.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럼 최소한 뭐 하겠어? 최소한 이 제도를 만듦으로써 노는 것보다는 뭘 선택할 것이다? 열심히 할 걸 선택할 것이다. 이건 이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가 그래 나는 뭐 노는 거 선호할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이미 아까 선호가 이미 주어졌다는 말은 매장적으로 주어졌단 말은 그런 걸 말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자 합리적 여기서 신제도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든가 죄수의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 공유주의 딜레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주의 딜레마 목초지가 있어. 목초지. 자, 목초지가 있는데 여기에 마음대로 뭐한다? 양들을 키워서 자, 공유주의 비극은 뭡니까? 자기 양에게 많이 먹이려고 원래 5마리만 키우면 되는데 자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하니까 100마리, 200마리 뽑다 보면 풀 다 먹으면 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이런 게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도를 하나 만들어 온다. 어떤 규칙, 몇 마리 이상 못 키우고 몇 마리 이상 키웠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한 마리 이상 키우는데 500만 원에 벌금 물게 하겠다 하고 제도 만들어 놓으면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겠다는. 우리가 공유제로 줄 수 있는 게 이런 이 환경 같은 거 생각해 봐. 그러니까 뭐 한단 말이야? 마음대로 막 환경 버리고 막 그러죠. 그렇죠? 하청 환경 같은 거. 그런데 어떻게 제도를 제도도 물론 직접적으로 피구세를 물을 수도 있고 고지정리해서 소유권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걸 오염 배출권을 사서 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없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합리적 이 선택의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합리적 선택에다가 신제도주의를 넣어서 인간은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럼 맞다. 그렇죠? 합리적 선택 이론이니까 전략적 선택. 물론 이런 전략적 선택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공유주의 비극 같은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신제도주의를 넣어봅시다. 여기다 조금만 추가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걸 선택을 할 때 오직 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선택을 할 때보다 그 선호도가 여기 이 합리적 선택보다는 여기서는 이미 주어진 걸로 본다. 교도소 가는 것보다는 군대 간다. 500만 원 내는 것보다는 양 한 마리 안 키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행동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투표도 자, 안 나가면 10만 원 벌금 그러면 어때? 가서 하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이 시장 실패의 문제, 공유주의 비극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것에 의해서 규칙이라든가 제도를 잘 만들면 해결될 수 있다 없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 이론은 일반적인 제도 이론과 좀 벗어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법론상으로도 개인의 행동을 분석했단 말이에요. 방금. 그쵸?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쵸? 또는 양을 한 마리 더 키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으로 개인의 선택을 했으니까 방법론적 개체주의. 결국 이 사람 행동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 행동 하나만 연구하면 되죠.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 다음 이미 이 사람은 어떤 한다,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죠. A는 그래서 이를테면 전략적 선택을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근데 A는 인간이다. 따라서 A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만 이해되시면 왜 신제도주의 이론에 적용해서 주인 대리 이론이 나오는지 이해됐어 안 됐어? 주인 대리 이론도 역선택이나 거기 어떤 것에 있어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도 제도만 잘 정해놓으면 바꿔줄 수 있겠어 없겠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제도 같은 경우를 잘 선택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도 마찬가지고, 거래 비용 이론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 어떤 거에서 신제도주의 이론이라든가 거래 비용 이론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 비용 이론. 거래 비용 이론은 어디에서 한번 더 볼 겁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서 볼 겁니다. 역선택, 그 다음 도덕적 해이, 거래 비용, 이거 다 볼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신제도주의 이제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잘 풀리면 완전히 이해를 잘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한 건데. 자, 한번 봅시다. 35, 163에서 신제도주의 유형과 그 특징을 연결하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거래 비용,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 의존성, 사회적 제도주의, 제도 동형성. 맞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 이건 맞죠? 맞는다 그렇습니다. X가 5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규범적 동형화의 예이다. 자, 여기서 뭘 넣으면 안 돼? 사회적 제도주의에서, 사회적 신제도주의. 그렇죠. 합리적이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된다는 식에 의해서 규범적 동형화 같은 걸 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요. SSG가 이를테면 이번에 Q 전부 다 프로야구 팀들입니다. 이런 팀들이 어때요? 완전히 합리성에 입각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기 한국 야구 프로야구위원회 같은 데서 권고하고 권장하고 거기에 그런 것을 잘 안 지키고 하면 많이 비난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때? 그것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틀린 게 합리적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적절성의 논리 꼭 중요합니다. 결과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 다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 방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강압적은 누군가 뭐 할 때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할 때 한다고 그랬죠. 또 정부에서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것은 강압적 맞죠? 그 다음 3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정부 제도하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아까 선진국에 이미 인정된 걸 도입하는 걸 뭐라 그랬어? 모방적 공용화라고 그랬다. 자, 그 다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조직 내 제도 변화는 효율성. 자, 효율성이란 말 들어가면 돼, 안 돼? 효율성이 아니라 적절성.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조직 형태. 아까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공식적 말고도 뭐라고도 이야기했어? 비공식적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 말고도 비합리적 조직 형태도. 자, 우리가 공식적 조직은 합리적 조직 맞잖아. 비공식 조직은 비합리적 조직이잖아. 그쵸?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합리적 말고도 비합리적 형태도 설명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42번은 뭐가 틀렸어? 말 그대로 법규만 했습니까? 아니면 뭐까지 잡았어? 관습, 규범 이런 거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주의의 대표적인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위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 제도에서 찾는다.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역사가 다르면 당연히 뭐가 다르겠어? 각국의 제도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48 신제도주의에서 정책 또는 행정 환경은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로 다룬다. 자, 쌤 신제도주의에서는 내생 변수란 말은 뭘 말한다? 외생 변수는 주어진 걸 말하고 내생 변수는 쉽게 해서 연구에서 어떻다? 연구에서 적용해 보는 거. 연구에서 적용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행정 환경이라는 것, 정책 또는 행정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어진 거야, 아니면 그걸 넣었을 때 달라지는 거야.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환경,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바꿔요? 행동이 어떻게 바꿔지냐, 그렇죠? 그다음 자, 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비 사업 한다 했다, 바꿔줬죠. 그러니까 외부의 정책이나 환경이 내생 변수 아니야. 그게 다른 변수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생 변수로 그래. 그다음 49번은 뭐가 틀렸어? 그렇죠. 선언은 이미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선언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 제도 연구는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50번은 사회학적 제도, 경로우존성, 권력의 비대칭성, 권력의 경로우존성 나오면 무슨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51번은 역사적 제도주의 중범위 맞죠? 52번은 왜 틀렸어요? 만드는 게임의 규칙. 이건 뭡니까?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은 무엇에 해당돼?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그냥 행동이 일어나는 거. 아까 공유지가 많아. 그쵸? 공유지, 야, 우리 5마리씩만 키우면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다. 풀들이 그대로 또 자라고 자랄 수 있어서 잘 키웠으니까 5마리씩만 키우자고 규칙을 마련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뭐 더 많은 걸 하지는 잘 않는다고 그랬죠. 그 뭐라고? 그게 가장 전략적 선택이니까. 그 사람도 알거든. 많이 키우면 누구나 이거 깨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런 게임을 깨버리면 전부 다 망한다는 거 알고 있죠? 에이, 그러잖아. 그 룰을 깨버리면 우리 전체가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테면 혹시 우리 쌤 UFC 같은 거 알아? UFC 같은 거 보면 하다 보면 정말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겠지. 반칙이라고 써서 저희 화나잖아. 사람 굉장히 아주 화나니까 하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다 어떻게 깨져버리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어떤 규칙을 마련하고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이런 것들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죠. 뭐가 아니라 사회적인 거야 아니라. 53.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까? 아니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죠. 54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여 주로 충분히 맞죠? 정확히. 55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설명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에 주목한다. 맞죠? 역사적 전환점 때문에 일어난 게 단절적 균형이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 맞죠?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과 경로 우정성을 맞죠? 중시하는 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언은 내생적으로, 즉 정치체제가 개인의 선언을 형성하고 제약한다. 맞죠? 정치체제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맞죠? 동영화.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아니라 귀납적 접근법이라고 그랬죠? 귀납적 접근법. 자, 61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합리적 선택이로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그랬습니까? 개체주의라고 그랬습니까? 개체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오잖아. 이런 지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 그 다음 62는 왜 틀렸습니까? 선진제도 학습의 제도의 동영화라고 그랬어. 동영화는 뭡니까? 사회적 제도주의. 그쵸?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 역사적 제도주의가 틀렸죠? 63번에서 틀린 것. 63번. 그렇죠. 사회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제도주의죠. 64번은 보니까 사회적 제도주의는 조직 구성을 제도를 넘어서 효용 국대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주어진 제도에서 맞죠. 우리가 그래서 적절성의 논리라고 그랬죠. 65번은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영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같아지면 막을 수 있으니까. 제도적 동영화는 강압적 모범 맞죠? 조직의 제도적 동영화는 특정 조직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은 것 맞고. 68번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 정당성보다 아니라고 그랬죠. 조직 구성원들이 적절성이 정당한 정도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69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 지속성 맞고. 70번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또 틀렸죠. 공식적뿐만 아니라 비공식 조직이나 구조, 규범 다 넣는다고 그랬고. 71번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사회적 신제도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라고 그랬죠. 72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쓰이는 제도적 동영화. 이건 사회적 신제도주의고.
73번 행태주의. 이제 행태주의는 제도를 연구하자는 거야? 개인의 심리나 동기를 연구하자는 거야? 사이몬의 행태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의 뭘 연구하는가? 심리나 동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걸 행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제도주의는 에이 개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행태주의는 인간의 전원과 같은 가치, 여기는 가치 때문에 틀렸네. 행태주의는 우리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무엇만 연구한다 그랬어? 사실만. 자,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이, 엄격한 자연과학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 행태주의죠. 행태주의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 말이 안 되죠. 가치와 사실을 분리했으니까.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위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를 찾으려는 건 제도주의적, 맞죠?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죠. 자, 다시 한번 봐봐. 역사적 제도주의는 우리가 미국의 역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로 우전성을 갖고 살아왔죠. 그렇죠? 왜 그래? 왜 그래? 말 그대로 뭐가 상이해? 역사적 맥락이 다 상이하잖아.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가 온돌방 문화가 아니야. 그냥 그걸로 온돌방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되게 좋다고 그러거든. 온돌방이 따뜻하고. 근데 그 사람 가서 고칩니까? 안 고쳐. 그냥 살아. 그쵸? 왜? 계속성이 있으니까. 자, 자기 집을 온돌방 고친다면 우리 와서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해야 되겠어. 그런 많은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또 잘 한다는 불안정성도, 또 허가 난다는 불안정성도 있고, 거래 비용,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려고 안 한다면. 자, 경로우전성이 생긴 이유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즉, 한번 배워놓으면 어떻다? 한번 우리가 설치하거나 비용이 들면 추후로 비용이 별로 안 든다. 그리고 불안정하다. 이 거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불안정한 사회가 그러잖아요.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했던 걸 계속해야 뭐한다. 아무래도 학습할 수학 체제이니까 더 이상 비용이 덜 들고, 거래 비용 같은 경우도 불안정한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신제도제야. 선생님 어려워. 별거 아니야. 근데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제도주의에서 상당히 선생님들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시험 문제. 자, 좀 정리를 우리가 서브를 가지고 한번 정리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래. 결국은 제도는 이렇다.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합리적 선택이니까 가장 중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좀 선택하기보다는 뭐한다? 제도라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온돌방이 좋다 하지만 여전히 가면 또 똑같이 히터 틀어놓고 살게 된다. 이런 경로우전성을 갖게 돼서 행동은 경로우전성 같은 거, 역사적인 경로우전성에 영향을 받고, 이건 그 사회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개체주의가 아니라 한 사람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계속해서 온돌방, 우리 온돌이 좋다 하더라도 똑같이 계속 하겠죠, 지금같이 경로우전성. 그런데 만약에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부딪혔다. 만약에 히터를 가스로 돌렸다. 근데 가스를 수입 못했다. 유럽같이. 그럼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게 러시아하고 전쟁이잖아.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르면 단절적 균형이 생길 수 있겠어. 그럼 다른 방법으로 또 난방을 할지 모르겠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좀 봅시다.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효율적인 걸 선택 안 하더라. 그냥 뭐 한다? 아, 이 정도면 사회에서 뭐 비난 안 받겠네. 그렇죠? 나 피곤하더라도 이 노역 좌석에 앉은 게 아니라 노역자 누구도 안 앉아 있는데 그래도 서 있으려고 가서 서 있고 가는 건 남들이 뭐 어떻게 에이 남들한테 이 정도면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비난도 안 받고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 그렇죠?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어떻게 한다? 그래도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추구한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다? 모든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떤 것에 있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더라. 그렇죠? 전략적으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다 망할 것 같으면 그런 다 망하는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략적 선택 행동을 하더라. 그쵸? 그런 거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으니까 바다에 나가면 자기 어부들끼리 어느 정도 규약이 있는 거 알죠? 어디 선까지는 잡고 어느 선까지는 안 잡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알죠? 시켜서 뭐 잡으면 좋겠잖아. 근데 너무 치어들 같은 건 또 다 살려주고 뭐 법으로도 돼 있겠지만 자기들끼리도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들 다 해서 하게 돼 있죠. 근데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면 다음에 다 망해버려. 아니 당장 합리적 선택 자기가 뭐 하자면 완전 효율성을 지고 있자면 그것까지 완전히 다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 망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놓고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러니까 자 방금 봐봐요. 제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당히 많이 설명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냥 아까 행태주의 같이 사람이 동기, 심리 이런 것으로 하면 동기는 어때요? 당연히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욕구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더 많이 캐치하려고 하겠죠. 또는 내가 피곤해 죽겠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앉아가겠죠. 그런 걸 왜 앉아가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더 효율적이라는 난방을 왜 저쪽을 안 하지? 여기 가서 따뜻하다고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설명 안 된 것들을 신제도주의는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든지 사회 현상들을 가장 적실하게 잘 설명할 때 이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각광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는 어디서 틀리지 말고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고 있고는 나머지는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 역사적, 사회적 선택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다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 정도. 그다음 우리가 이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주로 균합적 방법을 많이 쓰고, 그다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연역적 접근한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만 잘 구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자 봅시다. 한마디로 어떤 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거래 비용이란 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거래 비용 때문에 우리가 군대도 간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 중요하고, 자 그다음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동형화 또는 배태성 이런 말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경로우전성, 단절적 균형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됐습니다. 좀 쉽시다.